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매주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 오늘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대신에 국민의힘 선대위의 청년 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장해찬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 정말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숙한 진보. 맞아요. 원숙한 진보. 원숙한 보수. 아니죠. 원숙한 진보 젊은 원숙한 보수. 진보 젊은 보수. 이 컨셉으로 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정관영 교수님과 몇 년 전에 같이 했었죠. 타 방송국에서 제 라디오 프로에 두 분이 고정 패널로 네. 한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방송 인생의 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덕에 지금 이 본부장 맡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감회가 더욱더 남다릅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터줏대감 최민희 의원께서 뜬 인물 누굽니까? 아유, 당연히 안철수 후보죠. 네, 지지율이 뭐 거의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0% 내외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뛰는 일은 뭐 어디서는 15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10% 내외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초 지지율 플러스 10% 이런 예. 일은 대선 사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단일화가 된 것도 아니고 단일화가 될 거라는 기대만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연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단일화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보세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지지율 빠진 건 그냥 현상이고 그 지지율이 빠진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행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경종이고 안철수 후보에게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뜻은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 갔다기보다는 우리도 대안이 있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앞으로 잘해라는 경종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뜬 인물. 장해찬 본부장은 뜬 인물. 저는 좀 민망합니다만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제 그 7글자가 세상을 뒤집어 놨죠. 여성가족부 폐지. 그거 우리 후반부에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선대위가 해체되고 선대본이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과정. 그리고 무슨 수를 써도 돌아오지 않던 2030 커뮤니티가 이틀 사이에 다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엄청 돌아선 게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꼽아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해야 될 일들이 지난 이틀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장해찬 본부장이 각설하고에 이제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당 후보는 뜬 인물로 안 뽑기로 했거든요. 그런 원칙이 있었나요? 네. 뭐 미리 안 듣길 잘했네요. 자, 네. 이번 주에 진 인물 최민희 의원.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워낙 뭐 대표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두 번이나 했고요. 가출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예.
그 과정, 해결하는 과정이 또한 젊은 정치인답지 않았고 또 이건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국민들은 가로 세로 연구소 폭로가 이준석으로 하여금 미워도 다시 항복하게 한 이유일 것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뭐 성상납 의혹 제기한 그 대목. 그 사실이건 사실 아니건.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꼬리표가 붙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미워도 다시 항복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거라. 그래서 항복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의 젊은 정치가 이런 거냐. 예,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해서 진인물로 뽑았습니다. 요건 좀 이따 이제 또 토론해 봅시다. 네. 장해찬 본부장 이번 주에 진인물. 저는 다 대선 후보 이야기하고 싶은데 심상정 후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번 주 중반까지는 안철수 후보 약진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3지대나 거대 양당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전 대선보다는 좀 많아진 게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도 심상정 후보에게 반사 이익이 전가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을 반사 이익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예. 참 많잖아요. 예. 그런데 왜 심상정 후보는 이슈 측면에서도 지지율 측면에서도 뭔가 뚜렷한 이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할까. 그러네요. 고정적으로 답보 상태. 네, 그래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큰 숙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받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정의당 스스로가 이제 그런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제일 시끄러웠던 게 역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제 다시 또 파열음은 안 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해찬 본부장? 저는 날 일이 없다고 날 일 보고요. 없다. 그게 단순히 봉합이 됐기 때문에 또는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예. 상징적인 장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그 의총에서 이 화합이 일어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전략부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의원인데 예. 이철규 의원님 당사에 침대 놔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 임명권을 놓고 사실은 싸웠죠. 화합이 있던 날 오전에 임명을 상정한다 못한다로 굉장한 또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본인이 임명 안 해준다고 버텼던 이철규 의원을 지목해서 침대에 놓아달라고 말한 건 윤석열 후보 측의 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가 내준 소위 그 연습 문제라는 지하철 인사 예. 갈등 봉합 이전부터 했고 이틀 연속 했고요. 또 59초짜리 지금 정책 짤이 쇼츠가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기획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갈등 봉합 보여주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다. 네,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인사권을 존중해주고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의 참신한 기획에 많이 나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독이 김종인 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바뀌었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잡음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게 파열음으로 가면 정당이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서로 조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이번 주 다음 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단일화 국면이 추동되면 그때는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저게 얼마 가겠냐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위기 요인을 다들 다른 데서 잡으시던데 저는 언론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네. 왜냐하면 이게 제안 겸 드리는데 저는 최근에 이 극적 봉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하철 인사하고 그리고 소방관 순직한데 함께 가고 예. 언론은 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네이버 댓글에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댓글과 기자들이 쓰는 기사 방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적도 없어요. 대개는 기사가 나오면 다음에서는 좀 비판이 있어도 네이버에서는 같이 찬양해 주는데 그것도 사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저는 봉합은 해야 한다. 그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선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방관 3명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화마에 숨져서 거기에 추모하러 가는데 완전 무슨 출정식을 방불하는 박수를 치고 이런 거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방금 전까지 죽을 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막 환호하고 이게 저분들은 감정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쉽게 바뀔까. 그래서 우울할 땐 우울해야 되고 숙연할 땐 숙연해야 된다. 이게 더 아마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상한 게 정상이다. 그리고 좀 서먹서먹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아까 그 일부 시간에 박영선 위원장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영선 위원장은 이게 모종의 기획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간다. 그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해서 막 한참 갈등하고 싸우는 것처럼 연출하다가 걱정 화해를 하는 모종의 기획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기획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정치권 떠나야 돼요. 어떤 정당이 지금 그 본인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은 빼고 이준석 대표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권 교체에 나는 찬성하지만 맨날 대표가 가출하고 후보하고 대표가 싸우고 김종인 위원장 모셨다가 쫓아냈다가 이러는 너네가 과연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있는 건가? 자기 당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관리할 수 있겠어라고 의심하는데 이걸 기획했다면 그런 비판을 정말 수려하는데. 기획이라면 그 사람은 정치권 떠나게 해야 됩니다. 장해찬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그게 기획이었다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속을 앓고 끙끙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표정 관리를 했겠죠. 정말 장해찬 본부장은 모르는 기획이었을 거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예. 정말 속앓이를 많이 했고 그날 오전까지도 그리고 오후까지도 윤석열 후보님이 8시에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가 정말 큰 역할을 발휘했다라고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후보님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석에서 자신이 딱 2명을 언급하면서 이 두 분이 화내거나 반대하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표현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세연 전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이준석 대표도 좀 바뀌어야 된다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어떤 물꼬를 트는 결단들이나 중재 노력 등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박영선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되어버려서 그런 기획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토록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또 새롭게 나아가는 예. 모습 보여드려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으로서 기쁜 마음이 있지만 최민희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또 잘못됐죠, 소방관분들 그동안은. 잘못한 거죠. 이 장례식 가는 것도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정권 교체 열망하던 분들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보다 더 소갈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사과하셨고요. 좋습니다. 낮은 예. 자세로 또 사과하면서 겸허해지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하락했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여부인데 장해찬 본부장이 당연히 반등할 것이고 해야 한다는 주장일 텐데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또 안철수 후보까지 좀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명절까지는 이게 뭐 갑자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또 아주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를 비교하면 높이 따지면 한 15%가 빠진 거고 아주 높은 거에 비하면 낮은 거에 비하면 한 7, 8%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두 사람이 뭐 환하게 웃고 손잡고 봉합한다고 확 돌아오냐. 이게 정치인들과 유권자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유권자들은 사실 지지를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쭉 지켜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저수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동층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쪽은 보다 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질책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할까? 이거 표현이 잘 모르는데 2강 1중 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약간 조정되면서 1강 2중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가 높지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국민의힘의 봉합을 지켜보겠다. 그런 여론이 1, 2주는 갑니다. 1, 2주는 간다? 1, 2주는 가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변했다. 이제 내가 다시 마음을 줘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빠지겠죠. 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그렇게 보면 네, 네. 그건 뭐 너무 유권자를 너무 그 띄엄띄엄 보시는 이 전망은 거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봅니다. 저 2, 3주 안에 다시 재역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재역전까지. 네, 전반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님 분석에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다른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과정은 비슷한데 결론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도 다음 주에 당장 파격적인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다시 가진 건 분명해요. 특히나 이 갈등 자체에 조금 화를 내셨던 실망하셨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2030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오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 일주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성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집토끼들 같은 경우도 마음이 많이 다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봉합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지난 2, 3일 동안 보여준 건 철저하게 중도층과 2030을 타겟팅한 메시지 활동이었다면 네. 또 집토끼들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일정이나 지역 일정 같은 경우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임시방편 봉합이 아니라 이 선거를 위한 제대로 된 원팀이 구성됐다. 또 그 과정에서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만남 등도 성사가 되면 이 지지층이 더 굳건히 결집되면서 2주에서 3주 즉 설 연휴 돌입하기 전에는 지금 많이 뒤져 있는 추세가 바뀌어서 이재명 후보를 다시 따라붙어 역전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라는 변수도 쑥 들어간다? 네, 그때가 되면 뭐 단일화라는 요구가 여전히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돼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 하면 좋지 정도의 입장으로 그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단일화의 조금 메인 듯한 느낌으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1강 좀 차이 나는 2중이라고 전망하셨기 때문에 단일화 변수는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는 더 커진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희망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 정치인들이 너무 유권자들을 쉽게 본다 혹은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정치인들은 어제까지 죽일 듯이 싸우다가 죽자사자 싸우다가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하여 그 다음날 얼굴을 확 바꾸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바로 그 태도입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이 판에서. 어쨌든 어르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갑자기 유권자들 마음까지 정치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나라 망하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만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언급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다시 좀 와서 도와주시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의미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과거 선대위 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그러한 직책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범야권의 큰 원로로서 이제 중심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선을 그은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주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모습, 갈등 봉합을 모습 보여준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을 만나서 우호적인 대화도 나누고 좀 도와주는 메시지들 그리고 앞으로 자문을 주고받겠다는 것까지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그게 과거 방식의 어떤 총괄하는 위치로의 복귀나 특정한 선대위나 선대본에서의 직책을 맡는 것 이렇게 아니다. 이어질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망할 수 있는 폭은 넘어섰지만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상합니다. 자, 장해찬 본부장의 뭐 희망 섞인 관측대로 2, 3주 안에 역전 양성으로까지 갈지 아니면 최민희 전 의원 분석처럼 이 구도는 상당 기간 좀 고착돼서 갈지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 이미 뭐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도 그리 지금 유쾌하거나 행복한 건 아닌 게 지지율이 어떤 의미에서는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게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여론조사 지표를 다 봤거든요. 그 지지율이 예를 들면 지금 36에서 41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로 보면 이건 거의 최대치예요. 이미? 네, 왜냐하면 이런 다자 구도에서
A 후보가 50%를 넘어가는 예,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낮은 36% 정도의 지지율로 보면 박스권이지만 41%를 넘어가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최대치가 43%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41점 몇 프로로 당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자구도일 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혔다는 거는 좀 정말 죄송한데 약간 한 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듯이 보이고 어떤 지지율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KBS 같은 경우는 거의 40% 육박이거든요. 근데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는 36% 이렇게 혹은 박스권에 갇힌 게 많고 전화 면접 조사에선 40% 넘은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고 이게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주에 걸쳐서 약 10% 내외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9% 내지 10%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중에 5%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되냐면 41%에서 46%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그래서 저는 안 어울리는 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에 갇혔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보면 완만하게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다져지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선대위에서 우리가 방송하고 같이 정치하다 보면 아름아름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좋아하고 있지만 아주 안심하거나 만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뭐 안심 저는 얘기를 안심하는 하네요. 스타일이 그런데, 아닌데요. 네, 어쨌거나 이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좀 본의 아니게 이탈하는 보수 지지층을 이재명 후보나 다른 쪽으로 갖지 않고 묶어두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단일화 국면에서 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슈 없이 11월에 얻었던 지지율처럼 단일화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국면에서 안철수 방파제 효과로 인해서 네. 이재명 후보 측이 소위 말하는 박스권 그게 뭐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박스이든 아니면 실제로 박스가 아니라 이 정도는 다자구도에서 얻을 만큼 얻은 것이든 간에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못 얻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 설 연휴쯤에 어떤 지지율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특히 윤석열 후보에서 많이 빠졌던 지지층이 의외로 60대 이상 TK의 전통적 보수층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30 특히 남성 중심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60대 이상 TK 전통 보수층 같은 경우는 무응답이나 모름 등으로 많이 흩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응답을 아예 안 하거나 이 2030 이 남성을 위주로 한 이 강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쪽으로 많이 옮겨 붙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지지층을 불리고 아름아름 또 붙인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핵심 양대 지지층을 확실하게 그중에 어느 하나를 이재명 후보가 딱 낚아채면서 물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징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되고 복구가 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아닙니다. 않을까 해요. 저는 계속 얘기해 온 게 20대 30대 붙이지 마라. 20대와 30대는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물론 그렇긴 하죠. 아니, 예. 그리고 30대는 이미 이 파동이 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이재명 후보가 30대의 세분화된 소확행 공약으로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대는 다르다. 근데 20대는 뭐 분석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가부 폐지와 이대남 이대녀 문제, 이 젠더 갈라치기는 좀 분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누구 말을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그래프를 갖고 나서 분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각도가 굉장히 낮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빠진 표에 뭐 50%가 온다 이런 기대를 누가 했다면 그건 바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졌을 때도 의미 없다고 본 게 60대 이상 대구 경북에서 빠진 프로테이지는 예.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는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파동 막
뭐 대표하고 후보가 싸우고 뭐 당 전체가 막 이상하게 보이는 이 파동 중에 그걸 흡수했다면 저는 불안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공약 하나하나로 각 계층에게 나에게 다가가는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것들은 사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속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변화한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법정 토론 3회로만 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 실무팀에게 이제 빨리 협의해라. 뭐 이렇게 변화했단 말인데 그 다음에 언론의 몇몇 보도들이 그랬더니 민주당 쪽이 뺀다더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건 뭔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성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방송사나 언론사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선대의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조율하고 절차 거치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하자고 해서 하자는 건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결국 지금 선대위가 해체되고 선대본이 다시 들어서는 이 과도기적 국면에서 30대 중심 참모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토론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대장동 이슈가 되었든 무슨 이슈가 되었든 토론을 피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계속 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30대 참모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장본부장도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의견들이 과거에는 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보고가 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 과거보다 이 2030 자문그룹이나 30대 참모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많이 채택하고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 후보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환으로 토론 적극적으로 하겠다. 실무 논의가 저는 이제 착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뭐 설 전이라도 토론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론을 안 하겠다. 일종의 토론 포비아. 그게 근거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토론을 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토론에 들어가서 웬만큼 잘해선 점수를 못 따요. 하긴 또 그렇겠네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조금만 잘해도 못하는 것 같고 토론 기피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다가 나갔는데 보통만 하면 알고 보니까 잘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회피할 이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럼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해서 됐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답해서 죽을 뻔한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고구마 논란이 일어나서 에이 동치미 먹어보자 이렇게까지 지지자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막 힘을 실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내용보다는 진정성과 태도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토론에서 뭐 밀릴 일이 없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은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뭐 뺀다 이거는 저는 악의적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늘 토론합시다 이러는데 왜 그런 기사를 씁니까? 실무 협의 뭐 곧 진척이 되겠다. 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효과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나타났죠. 토론만 하면 한번 바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가 그분들에게 역효과로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아닙니다. 있었거든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처음 토론 이후에 계속 거치면서 또 1대1 토론까지 가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준 게 오히려 생각보다 토론 잘하네? 라는 그런 반전의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와 비슷한 기저효과가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아니요. 저는 저렇게 기대 섞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포비아는 가지시지 말라 이 얘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 잘했대 그거 그쪽 얘기시고요. 저는 늘 토론을 다시 돌아봅니다. 후보를 알아야 비판을 하거나 칭찬하니까 진짜 못하세요. 내용도 준비 안 돼 있으세요. 그리고 토론 잘해서 뭐 그 결과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조직표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분석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만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겠고요.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난 평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요. 내용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1대1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모습, 특정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 전혀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자 토론보다 오히려 후보끼리 1대1 토론에서 경선에서는 더 강했다는 자체 평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후보들이 뭐 3명, 4명 하는 토론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저는
오히려 강점이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그 안철수, 심상정 뭐 이렇게 다 같이 하는 토론, 1대1 토론 등등 다들 준비가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성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정책 관련 이슈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이 탈모제 건강보험 이게 뭐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할 정도의 이 대목하고 아까 우리 장해찬 본부장이 언급한 여성가족부 폐지 요 얘기가 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니까 요 얘기 우리 후반부에 좀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듣고 계시고요. 1시 30분이 향해 가네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계 광장 부근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요. 행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3가 쪽으로 한 개 차로를 막고 행진이 이어지고요. 또 교보빌딩에서 내자 교차로 다시 효자 치안센터 쪽으로도 행진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미리 우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부근, 또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어렵고요. 더 가서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9km 정체되고 있습니다.